제 일기인데요. 되게 이제 처음 유학 가셨던 1956년부터 그 동백림 사건이 끝나는 1969년까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2음기법의 자유로운 전개, 12음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기.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고유한 주요음 기법이 개발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연주 기법과 서양 악기를 결합한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거문고의 연주 기법을 서양 악기에다 결합을 하는. 그러니까 그 연주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음악 스타일이 결정되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950년 6월에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프랑스의 국립고등 음악원으로 그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작곡은 토니 오뱅이라는 분한테 배우고 음악 이론은 피에르 르벨 이분한테서 배웠는데 아마 이분들의 그 경향이나 그 고등음악원의 분위기가 자기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기대를 하고 갔다가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독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죠? 1년 1개월 만에 독일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독일 그 서베를린 음악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곡은 보리스 블라우어라는 분한테 배우고 12음기법은 요세프 루포라는 분한테서 배우고 음악 이론은 슈베르트 실링 이런 분한테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기 강습회, 이 아마 굉장히 유명한 강습회 같습니다. 1958년도에 9월에 서독의 다름슈타트에서 열리는 국제 현대음악 하기 강습회, 아마 주로 현대음악을 주로 주제로 하는 그런 강습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스톡하우젠, 노노, 블레즈, 케이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우측 사진은 위가 그 백남준 씨입니다. 백남준 씨를 아마 거기서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교류도 좀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리얼 컴포저의 작곡 기법을 익힐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음기법을 배우는데 아마 이걸 쭉 배우고 하면서 실제로 이 음기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일본 유학을 가서 좀 익힌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그 기법에 의해서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음악이 작곡도 하고 7악기를 위한 음악 이것도 작곡을 하고 이랬었는데 거기 가서 보고는 또 이제 그 방법만으로는 자기의 음악 세계를 완전하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다. 아마 이런 느낌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자기하고 다른 일부 작곡가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58년도에 존 케이지를 만나게 되는데 실험기법이죠. 실험기법인데 우연성 음악이라는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는데 자극도 받으면서 굉장한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음악이 뭐냐? 이걸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 기록을 보면 음악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건 소음이었다. 이런 이제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소음 같아서 혼동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동양의 음악 전통을 따를 것이냐, 새로운 경향을 따를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케이지로부터는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백남준 씨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그죠? 그래도 케이지하고 같이 뜻이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음 기법에 어느 정도 익숙한 다음에 거기에 그 케이지의 방법보다는 이 12음 기법을 가지고 동양적인 그런 음악 사상을 표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보리스 블라라는 그 스승도 어린 시절에는 중국에서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선생도 마음속으로는 동아시아 음악 전통을 서양 악기로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가서 실망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하고 선생님의 의견이 딱 일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저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초기에는 일부 악기를 위한 음악에서는 한 악장에서는 1악장에서는 12음 기법, 서양 기법을 적용을 하고 2악장에서는 그 명상적인 악장, 동양적인 악장이죠. 이렇게 해서 한 음악에서 동서양을 통합하는 이런 시도를 좀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이데스 소노로라는 곡을 작곡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에서의 그 악기 연주 기법을 서양 악기에다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문고 기법을 가지고 뭐 첼로를 하게 한다든지, 뭐 필이나 이런 걸 하는데 뭐 오보에 뭐 관악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니까 아마 연주자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고 저항에 부딪히니까 그런 방법에서는 아주 강하게 주장은 하지 않지만 방법을 쓰긴 쓰더라도 조금 이제 마음을 조금 바꿔야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59년 7월에 음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1963년도에 쾰른으로 이주를 하는데 저때 이제 북한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을 가게 된 것도 어떤 사상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신도, 그 강서대묘에 있는 그 사신도에 대한 그런 깊은 애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신도에서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림과 음악하고를 통합을 하는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북한을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우측에 있는 게 이제 그 사신도죠. 그죠? 저기에서 뭐 백호 다 해서 보고는 굉장히 감명을 받고, 작곡도 하게 되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가사, 플루트과 피아노를 위한 가라 이런 것도 작곡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라토리움도 작곡을 하고 66년도에는 미국 순회 강연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에 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간첩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67년부터 69년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납치를 당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게 국제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CIA가 독일에 가서 납치를 해오게 되니까요. 와서 이제 여기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작곡을 합니다. 제1심에서는 종신형을 받았고, 제2심에서는 감형이 됐고요. 제3심에서 10년으로 감형이 돼서 이제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데, 위의 사진이 수감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자기가 실제로는 굉장히 오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간첩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전혀 저적인 음악적인 어떤 그런 관심이었는데 하니까 그 감방 내에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에 피가 나가지고 붕대로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래는 이제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몸이 아파가지고 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이송돼 있는 동안에 또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신도를 가지고 플루트과 오보에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영상 이런 걸 작곡을 하는데 각 악기마다 이제 플루트이 청룡을 대변하고 오보에가 백호, 바이올린이 주작, 첼로가 현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신도에서 받은 그 영감을 곡으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율 이것도 완성을 합니다. 나베 미화도.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하고 우리나라 와 있는 동안에 세 곡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곡이 이제 곡을 독립성과 의존성, 전체와 일부 이런 아주 그 대립적인 이런 사상이 하나가 되는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는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그런 문제가 됐죠. 납치를 해오고 이랬으니까 독일에서도 항의를 많이 하고 국제적인 항의 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명 예술인들이 탄원서도 내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석방이 되죠. 1969년 3월 달에 석방이 됩니다. 추방 형식으로 독일로 추방이 되는데 석방이 되죠. 그때 이제 그 탄원서에 181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음악 미술 지휘가 작곡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서명을 했습니다. 카라얀, 그다음에 스톡하우젠, 리게티는 이제 우리 신인숙 선생님의 그 스승인데요. 오토 클레베르 지휘자입니다. 모든 분야의 예술인들이 다 탄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추방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때 연루된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약 2년 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건까지가 제1기로 하고 제2기는 이제 풀려나고 나서 한 10년 동안 상처로부터의 회복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백림 사건 후에는 이제 작곡의 그 철학에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전의 작곡 철학은 자기가 이제 저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적 추상성이라는, intellectual abstractionism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후에는 윤희상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고통, 모순, 이런 주제들을 자기가 표현을 해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회상하기를 그 동백림 사건은 나에게 정말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1970년대 풀려나고 나서 초기의 작품들은 자기가 그걸 경험하면서 가졌던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주제가 국가가 뭐고 도대체 분단이라는 게 뭐냐? 압박받는 사람들, 폭력이나 불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은 뭐냐? 자기가 이제 그런 걸 당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분단 국가의 모순, 통일 문제, 빈곤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 세계적인 문제, 이런 사회 문제, 불평등, 빈곤, 세계 평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물론 음악가로서의 활동도 하고 사회운동가로서의 활동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의 삶, 나의 현실적인 삶과 나의 예술이 분리될 수가 없다. 사실 분리될 수가 없죠. 그죠? 예술은 삶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예술은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피리 for solo over. 제목을 저렇게 붙였어요. 피리는 피리죠. 피리인데 이제 피리는 아니고 오보에를 피리가 부는 기법을 오보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죠. 동서양의 결합이죠. 그죠? 그래서 저기에서 오보에는 자기가 그 수감됐을 때 그 절규를 표현을 하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기에서 가장 감정적인 곡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양의 기법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주요 기법이라는 걸 이제 스스로 고안을 해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자세하게 이해는 못 하는데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윤희상 선생님의 그 음악 어법의 기본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음 하나만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반드시 음이 여러 개가 모여서 집단이 돼야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자기의 주요 기법 동양음악에서는 음 하나가 독립적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음 하나가 독립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 하나에 꾸밈도 들어가고 뭐 진동도 들어가고 활주법도 들어가고 역동적 변화를 다 가질 수가 있다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하나가 독립적일 수가 있다는 게 주요 음 기법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저런 동양 사상들 음양 사상이 이제 도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주요 음은 노자의 도교 사상과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양은 한 요소의 다른 측면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음이 길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고 작은 장식음들은 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양이 통합이 되는 이런 게 도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정중동입니다. 이것도 동양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잖아요. 그죠? 고요함과 움직임. 이런 거죠. 동적 상태와 정적 상태. 이게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 정중동. 이게 이제 그 주요 음에 통합이 된 걸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베를린 예술대학의 명예교수로 자리를 잡게 되고 1972년 8월에 뮌헨 올림픽이 열리죠. 그죠? 그때 이제 문화행사에 위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작곡한 곡이 우리나라 그 심청을 주제로 한 오페라였어요. 오페라 심청을, 그 개막식 공연에 저게 이제 연주가 됩니다. 저게 이제 위에 장면이
그 서양 사람들이 심청이를 공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제를 가지고 올림픽에 올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 이런 게 염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콜로라도로 가서 음악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런, 힘들었던 일을, 또 일부 승화를 시키기도 하죠. 해외 민주화 운동에 투신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게 회복될 때까지가 한 10년이 걸렸다 이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시기로 잡았습니다.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되고 통일 문제, 국제 평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순수 예술 철학적 그 전까지는 이런 상태에서 사회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같이 하는 대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대전환이 그런 작품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술가도 어떤 예술가도 세계인의 일인이죠, 그죠? 그래서 세계 속의 나 이런 거니까 그래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철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선에서란 곡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런 사회적 이슈가 초음악으로 표현된 바리톤 여성 합창 오르간 기타 악기들을 위한 칸타타로 썼습니다. 여기에서 성악은 환희의 참 평화로움을 나타내고 기악은 가혹한 세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가혹한 세상과 평화로움이 한 음악에서 통합이 되는 이런 이제 주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주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정치적인 경험을 협주곡의 형식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주 악기가 있고 협주곡은 오케스트라, 이런 서사 구조로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첼로, 악기는, 윤상 씨가 첼로가 전공이었습니다. 첼로가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첼로 협주곡을 작곡을 하면서 첼로는 연주자 나 자신을 나타내고 오케스트라는 사회의 갈등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와 사회하고의 갈등 상태를 표현하고 그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해결이 되는가 이런 걸 표현한다. 이렇게 본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협주곡을 많이 썼는데 제가 다는 아니고 일부 첼로 곡도 쓰고 그다음에 오보에와 하프를 위한 더블 컨체르토 이중 협주곡, 클라리넷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오보에 협주곡 이런 것들을 바이올린 협주곡은 3곡을 썼습니다. 협주곡을 써서 그런 그 대극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협주곡의 저런 형태는 유럽의 전통이죠. 그죠? 유럽의 그 음악적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죠. 이런 전통에 충실한 작곡을 했고, 또 이제 대왕 주제에 의한 변주곡. 이것도 아주 재밌는데요. 프리스 앤 프리드 대왕, 바하가 작곡한 곡을 주제로 해가지고 변주곡을 쓴. 이것도 옛날 음악가들이 많이 했죠. 모차르트 주제에 의한 변주곡, 바하 주제에 의한 변주곡, 이런 곡들을 옛날 음악가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기법은 현대 기법을 했지만, 주제는 과거의 그런 전통에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를린 예술대학의 정교수로 1977년부터 한 10년 동안 정교수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루이스 린즈라는 이런 작곡가하고 대담을 하면서 그죠? 대담을 하면서 그 책이 이제 상처 입은 용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출판이 됩니다. 근데 그 상처 입은 용이라는 건 저 제목은 아마 어머니가 그 태몽을 꿀 때 용 꿈을 꿨는데 용이 이렇게 날으려고 그러는데 날지 못하는 이런 꿈을 꾸셨던가 봐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상처 입은 용이 이제 윤상 어머니의 태몽에서 따와가지고 이름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3기로 넘어가는데요. 1981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인데, 이때는, 당신이 직접 이 시기는 교향곡 작곡의 시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교향곡 작곡의 시기입니다. 그러고, 그 전에 아마 음악을 수호하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 이런 게 들어가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현대음악도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이제 동양의 그런 사상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대중들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쉬운 음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직설적이면서도 좀 간단한 음악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대중들하고 같이 가야 되고 일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들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음악을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제 음악들 제목을 붙여가지고 광주의 영혼이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이런 그 교향시입니다. 오비치오, 바이올린 협주곡들. 그다음에 리나가 저번에서는 리나는 자기 손녀인데요. 손녀가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그 손녀 공부를 위해서 연주를 하도록 한 아주 어른애용 곡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곡도 작곡을 하고 나의 조국 나의 민족 이런 곡도 하고요. 화염석의 천사 이런 곡들을 작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면 음악이 끊어지지 않고 자기 음악에 대한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내 음악은 마치 그 파동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파동처럼 흐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도 같이 하나가 되는 무시무종. 나의 음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무시무종.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음악이 우주에 흐르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나의 안테나는 한 피스를 갖고 오는 것이다. 우주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음악 중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적인 곡, 자연스러운 곡, 이런 곡을 쓰려고 그랬고, 왜 자기의 음악이 항상 구름처럼 흐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는 저런 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명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말씀대로 교향곡의 시기, 그래가지고 매년 교향곡을 하나씩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5곡을 씁니다. 그래서 5교향곡을 자기 음악의 종합, 그러니까 모든 음악적인 사상을 나는 교향곡이라는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음악의 총합이 교향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2, 83년도부터 해서 87년까지 84, 85, 86, 87 매년 한 곡씩 했죠. 그죠? 그리고 악장 수도 3번은 1악장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칭으로 되고 있습니다. 1, 2, 3, 4, 5 악장도 다 변화를 뒀어요. 그래서 1악장을 중심으로 해서 4, 3, 1, 2, 5 이렇게 해서 악장도 좀 벌을 하고 주제도 당시 딱 정했습니다. 핵전쟁에 대한 경고, 개인과 사회 관계, 과거 슬픔, 극복의 철학, 자기의 생이 그대로 이제 교향곡에 다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형식은 교향곡을 통해서 표현을 하겠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를 했죠. 그리고 제 1번은 저게 이제 베를린 필하모니 창단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1번이 초연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저것만 봐도 윤상 선생님이 독일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베를린 필하모니 창단 100주년이면은 거의 저건 국가적인 행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국가적인 행사예요. 거기에 교향곡 1번이 그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오프닝을 했고요. 그 1972년도에 또 이런 행사의 주인공이 된 셈이죠. 그리고 또 요 시기에 또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 곡들을 작곡을 하는데 대개 여기 3기에 또만 협주곡도 작곡이 되고 이렇습니다. 바이올린 곡들이 대개 이 3기에 작곡이 됩니다. 그래서 85년도에는 서독 튜빙겐 대학에서 명예 철학 박사 학위 수여를 받는데 이걸 이제 수여를 받으면서 자기가 그 연설을 합니다. 여기를 학위를 받으면서. 근데 그 연설문에 자기의 그 음악적인 사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상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하여튼 이 문필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그 70세 생일을 기념해가지고 논문집이 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9월 달에는 베를린 탄생 75주년 교향곡 5번, 베를린 시, 아까는 베를린 심포니였고, 베를린 시 탄생 75주년 기념. 이것도 뭐 국가적인 행사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교향곡 5번이 또 연주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70회 생신하고, 베를린 시 탄생 75주년. 이걸 기념을 해서 교향곡 5번이 작곡이 되고 연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이제 대공로 훈장도 받고, 그 다음에 1988년 7월에는 민족합동음악축전, 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같이 음악회를 축전을 할 수가 없을까, 이런 그 제안을 양쪽 정부에 해가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그 받아들여져가지고 남북통일주간제가 90년에 되죠. 1988년 10월에는
서베를린이 유럽의 문화 도시로 지정이 되는데 그 베를린 축제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주로 윤희상 음악이 주가 됩니다. 윤희상 음악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0년도에 남북통일 음악제가 주관이 되고 10월 달에는 평양에서 음악회를 갖고 12월 달에는 서울에서 교차로 이제 음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한으로 되어 있던 게 굉장히 가슴 아팠던 일이고 결국은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런 어려운 생활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 뭐 사상적인 건 그렇더라도 음악을 통해 가지고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노력은 굉장히 많이 갖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 같습니다. 91년도에는 한길사에서 윤희상 음악상이라는 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윤희상 탄생 75주년 기념 페스티벌,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거창하게 이게 시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그 윤희상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저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관계는 굉장히 좀 힘든 관계였죠, 그죠? 추방당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75주년 기념 행사를 일본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한 음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93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페스티벌 앙상블이 있어가지고 음악적인 건 좀 연주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20세기 음악 축제 기간으로 해서 이때 이제 윤희상 작품이 집중적으로 좀 연주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94년도에 또 예음문화재단을 주최로 해가지고 윤희상 음악 축제를 열어서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본인이 오진 못했는데요. 음악 축제는 계속 이렇게 하고 윤희상의 음악을 좀 알리려는 이런 시도는 돼 왔던 것 같습니다. 1995년도에 5월의 교황시 화염석의 천사라는 그런 곡과 에필로그를 작곡하는데 저게 이제 마지막 곡이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바이마르에서 괴테상을 수상을 하고 11월 3일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그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이고 충무에 있는 우리나라 기념관입니다. 아래는 묘소입니다. 묘소인데 베를린에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쪽으로 모시고 왔죠. 와서 지금 통영에 단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처염상정 본인이 선택한 귀절인데 더러운 곳에 있더라도 항상 깨끗한 삶을 산다. 이게 이제 좌우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상도 있고, 저건 이제 충무에 가면은, 윤희상 그 기념관, 음악당이죠. 기념음악당. 그래서 이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음악 사상을 보면, 음악 사상은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갖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얘기입니다. 나의 음악은 조국의 전통에서 샘솟아오르고 이에 바탕을 두고 참된 인간성을 추구한다. 이런 사상이었고요. 민족과 조국은 나의 음악 그 자체다. 겁니다. 한국 음악의 세계화를 일관되게 추구를 하고 한국에서 형성된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그 음악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영에서 3살 때 통영 와서 떠나기 전까지 뭐 일본 유학 가고 서울 왔다 갔다 한 거 말고는 주로 이제 통영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그 통영이라는 데가 해상교통의 중심이죠. 삼면이 바다고. 그래서 트여 있는 곳입니다. 내륙적으로는 고성, 사천, 진주, 마산으로 이어지고 또 서편제, 동편제인데 동편제 문화권에 속하고 있는 이런 곳은 남원구례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예술적, 철학적, 미학적 사고의 뿌리가 통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이 이제 옛날부터 통제형이었잖아요. 그죠? 300몇 년 동안이나, 이순신 장군이 제1대 통제사하고 그 후에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데, 통제형 안에서 음악이 있죠. 그죠? 재래악도 있고. 그게 이제 민간 재래악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895년도에 통제형이 폐쇄가 됐는데, 폐쇄가 되면서 거기에 있던 음악 하던 사람들이 다 민간으로 다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민학하고 합쳐지기도 하고요. 또 부산항이 개항이 1896년인데 부산을 통해 가지고 일본 문화, 서양 문화가 극별하게 유입이 되고 일본 유학도 하고
기독교도 수입이 되고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가 공존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통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노장 사상이죠, 그죠? 자기 음향 기법이 다른 그 현대 음악 서양의 음악가들하고 차이점은 음향 기법이 동아시아적 음향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에서는 하나는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동양 음악관에서는 하나하나가 독립성을 갖는다 이거죠. 개별음에서 모든 걸 출발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 철학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이 도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우주가 음으로 차 있다는 거죠. 우주는 음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거기에서 우주에서 음을 가지고 온다. 이런 겁니다. 자연을 따르는 대음. 그걸 대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음악론은 노자보다는 조금 더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뇌, 인간의 음악, 땅의 음악, 하늘의 음악, 이래가지고, 인간의 음악의 단계를, 그러니까 하나에만 집착이 되면 하늘의 음악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음악, 땅의 음악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음악에 도달하는, 이제 이런 3단계로 했으니까, 노자보다는 조금은 더 체계를 갖춘 음악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가들이 항상 이제 윤희상은 큰 음악가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민족 윤리성으로 학습을 하고, 체험한 음악과 세계관으로 깨닫고 그 생명의 존엄성을 통하여 자연과 우주와 끊임없이 화해하려 한 큰 음악가다. 이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독일에 가셔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음악적인 그런 그 조류를 형성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은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분야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악극 형태가 있고요. 합창, 교성곡, 반주가 있는 성악곡, 관현악곡, 기악 협주곡, 실내 앙상블, 실내악, 기악 독주곡 이렇게 해서 곡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바라, 불교 춤이 바라잖아요. 가사인데 성악곡이 아니라 기악곡입니다. 그죠? 근데 이름이 가사, 가락, 노래, 예악, 율, 피리, 심청, 가곡, 소리, 신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곡을 작곡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국적인 거, 동아시아적인 거, 서양적인 거 이런 걸 다 통합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음악의 핵심 사상을 보면 역시 이제 대극의 합일이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끝에 가면은 공통적인 게 대극의 합일입니다. 대극의 합일이에요. 음양의 합일이죠. 정중동의 합일. 시작과 끝 무시무종.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 높고 낮음, 길고 짧음, 불협화음, 협화음 이런 표현은 이게 그 서양 음악가들이 그 동양 사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서양 음악가들이 보고 평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균형, 불균형, 딱딱함, 부드러움, 부분과 전체, 독립성과 의존성. 상당히 대립적인 가치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각각이 추구가 되다가 합일이 되는 이런 게 이제 합일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시기의 음악적인 체험이 음악적 사상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게 기본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통영의 분위기,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이 접촉이 되는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 시기에 전통 음악과 노장 사상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틀은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서양 음악을 대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케이지의 이런 스타일은 따를 수가 없겠다 이래서 12음 기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일부에 대해서는 실망을 하고 자기가 원래 가졌던 그런 동아시아적인 음악적인 사상을 서양의 기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성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요 기법을 창안을 하셨고, 결국 동서양의 음악 사상을 성공적으로 접목을 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현대음악의 방향을 제시를 한 이것도 이제 서양 음악가들이 저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큰 음악가가 되셨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개입을 했죠. 나도 세계의 1인이고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 할 수가 없고 내 음악은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고 이런 확고한 체계를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